안녕하세요. 저는 이숙자입니다. 올해 72이죠. 오늘은 제 인생이, 제 평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그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턱 막히지만 이 이야기를 꺼내야만 제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제 남편, 김영우 교수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 낯선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 제 삶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다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국화꽃향이 아니 그건 향냄새였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동하는 그 짙은 향냄새 속에서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기계처럼 절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주님, 기운 내세요. 사모님,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교직원 일동입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저기 단상 위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참 인자하게도 웃고 있더군요. 우리 남편 김영우 교수, 평생을 학생들 존경받으며 흠잡을 데 없이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저만치서 붉어진 눈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딸아이는 제 옆에 꼭 붙어서 연신 제 허리를 주무르며 엄마 괜찮아? 하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요? 세상이 모두 자기 세상 그 자체였던 사람이 저렇게 차가운 사진 한 장으로 남아버렸는데. 하지만 저는 존경받는 교수의 아내 이숙자였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슬픔에 못 이겨 통곡을 하거나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됐죠. 그것이 지난 50년간 제 남편의 아내로서 제가 지켜온 품이었으니까요. 여보, 나 잘하고 있죠? 당신 마지막 가는 길 초라하지 않게 훌륭하게 모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몇 번이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조문객들의 행렬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기 교육부 장관이 보낸 화환도 보이고 총장님이 보낸 조기도 보였습니다. 당신 참 성공했네요. 대학 시간 강사 시절 둘이서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그 시절이 흑백 사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당신은 참 빛나는 사람이었죠. 가난했지만 눈은 누구보다 맑았고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숙자 씨, 나만 믿어. 내가 당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하던 그 목소리 그래요. 당신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나는 당신 덕분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적어도 사흘 전 당신이 병원에서 눈을 감기 전까지는요. 정신을 차려보니 손목이 저릿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악수를 하고 얼마나 많은 등을 두드려주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반복했는지. 자식들이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저희가 지킬게요. 라며 저를 부축해 구석의 작은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참 낯설더군요. 푸석푸석한 피부, 핏기 없이 하얀 입술, 그리고 텅 비어버린 눈동자. 아, 영호 씨가 정말 같구나. 그제야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멍하니 다시 장례식장 홀을 바라봤죠. 아직도 당신의 온기가 저기 어디쯤 남아있는 것만 같아서 나는 그렇게 내 세상의 전부였던 남편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발인 전날이었죠. 조문객들도 대부분 돌아가고 자식들도 지쳐서 저쪽 방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잠깐 아주 잠깐 꾸벅 졸았던 것 같습니다. 육신이 천근만근 무거웠거든요.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스산한 기운에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 저를 아니 남편의 영정 사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례식장 구석 환하게 켜진 조명 아래에서도 유난히 어두워 보이는 한 여자. 허름한 차림이었습니다. 짙은 갈색 코트 빛바랜 누가 봐도 이 장례식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여자였죠. 나이는 저보다 대여섯은 아래로 보였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었을까요? 그저 멍하니 우리 남편 영정 사진만 올려다보고 있더군요. 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표정한 것도 아닌 아주 깊은 슬픔이 담긴 얼굴로 제가 홀린 듯이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저기 누구신데? 제 목소리에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저처럼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뭔가 다른 저보다 더 깊은 사연이 담긴 눈이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를 빤히 보더군요. 그 눈빛에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원망? 아니 슬픔? 그것도 아니면 연민?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여자가 제게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더군요.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 낡은 만년필 하나였습니다. 자그마한 열쇠가 실에 묶여 달려있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건 선생님이 당신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라니? 마지막 유품입니다. 이걸 당신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그 말을 끝으로 제가 잠깐만요. 이게 무슨 하고 고개를 들었을 땐 여자는 이미 장례식장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황급히 도망치듯이 저기요. 잠깐만. 쫓아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이 차갑고 낯선 유품. 남편의 물건이라기엔 제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만년필이었습니다. 작은 열쇠, 이건 대체 어디에 쓰는 열쇠일까요? 불길한 예감, 그것이 제 심장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렀는지 모릅니다. 사무제까지 모든 절차가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낯선 여자와 그녀가 남긴 낡은 만년필, 그리고 그 작은 열쇠, 그 생각뿐이었죠. 남편이 사라진 집, 텅 비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아끼던 서재에도 그 사람이 매일 앉던 소파에도 이제 온기라고는 없었습니다. 제 마음처럼요. 자식들이 돌아가고 저는 홀로 그 만년필을 꺼내봤습니다. 자식들 몰래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남편 장례식장에 웬 낯선 여자가 주고 갔다고? 아들 녀석 성격에 당장 사기꾼 아니에요? 했을 겁니다. 만년필을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더군요. 누군가 아주 오래 아주 소중하게 쓴 것처럼. 하지만 우리 남편 영호 씨는 이런 만년필 안 썼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잉크병에 펜을 찍어 쓰는 그런 옛날 방식만 고집했으니까요. 이건 그런 고급스러운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흔한 그런데 왜 이게 남편의 마지막 유품일까요? 만년필 캡 거기에 아주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낙원, 낙원이라 낙원상가 아니면 무슨 암호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그 사람이 아끼던 공간이죠. 저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던 그 사람의 성역.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돌아가신 분 서재를 이렇게 뒤지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낙원이라는 단어가, 그 낯선 열쇠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으니까요. 뒤졌습니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요. 책상 서랍 하나하나 그 사람이 평생 모은 논문들, 학생들에게 받은 편지들 그리고 저와 찍은 낡은 사진. 하지만 어디에도 낙원과 관련된 건 없었습니다. 그 낯선 열쇠에 맞는 자물쇠도 당연히 없었죠. 남편의 유품들, 그 사람이 즐겨 끼던 돋보기 안경, 손때 묻은 파이프, 그것들은 모두 김영호의 것인데 이 만년필만은 이질적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물건처럼 숨겨진 과거,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아파왔습니다. 스멀스멀 뱀처럼 제 심장을 조여오는 이 느낌. 제가 모르는 남편의 시간이 정말 있었던 걸까요? 낙원. 그 이름이 며칠 밤낮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낯선 여자, 미경의 그 깊은 눈동자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만년필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바람 좀 쐬고 오겠다. 그렇게 둘러댔죠.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마 딸아이는 엄마가 아빠 보고 싶어서 저럿이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 낙원동으로 가주세요. 낙원동 어디요? 낙원상가? 네. 거기 근처에 내려주세요. 왜 그곳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그곳에 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 낙원이라는 글자가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낡은 상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그런 곳이었습니다. 내가 여길 왜 왔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미쳤지 내가 정말 미쳤어 돌아서려는데 그때 제 눈에 그것이 보였습니다. 낙원 사서함. 복도 끝 아무도 쓰지 않을 것 같은 먼지 쌓인 낡은 우편함들 그 위에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발발 떨렸습니다. 그 낯선 여자가 준 그 낡은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내 들었죠. 수많은 사서함 그 중에 304호. 낙원 304. 만년필 캡 뒤쪽에 아주 작게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열쇠를 구멍에 넣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세상에, 맞았습니다. 덜컥하고 쇠가 맞물리는 소리가 그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에는 먼지와 함께 낡은 통장 하나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남편 영호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인자한 교수의 모습이 아닌 아주 젊은 저도 몰랐던 그런 청년의 얼굴로, 그리고 그 옆에 그 낯선 여자 미경이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영호 씨의 목마를 타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열었습니다. 김영호.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1970년대 우리가 신혼이었을 그때부터, 아니 제 아들이 태어났을 그 해부터 매달 꼬박꼬박 일정 금액이 그 여자의 이름으로 빠져나간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차가운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배신, 숨겨진 과거, 또 다른 가족.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제 50년 제가 믿어왔던 제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낡은 상가 복도에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여자를, 미경 그 여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만나서 물어야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진 한 장과 이 통장의 진실이 무엇이냐고. 수소문이랄 것도 없었죠. 통장에 그 여자의 주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아니, 그 아이의 학교 등록금 납부 주소 그런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 근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낡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반듯한 교수의 사택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곳이었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거의 내리쳤습니다. 계세요? 거기 미경 씨 계시냐고요? 잠시 후 문이 끼익 열리고 그 여자가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허름한 차림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 여자의 눈이 커지더군요. 사모님, 당신,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 여자의 어깨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당신 뭔데 내 남편 장례식장에 나타나고. 이 사진 이거. 저는 그 여자 앞에서 사진과 통장을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냐고 묻잖아요. 그 여자 미경은 바닥에 흩어진 사진과 통장을 천천히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주 담담한 눈으로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뭐라고? 앉으세요, 사모님. 다 말씀드릴게요. 그 여자의 작고 남루한 방,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저는 제 평생을 뒤흔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호 씨, 아니, 선생님은 교수가 되기 전에 저와 만났던 사이입니다. 아이도 가졌죠. 하지만 선생님은 완벽한 가정을 원했습니다. 사모님을 택했죠. 저는 그 사람 앞길 막기 싫어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대신 평생 저희 모자를 몰래 도왔어요. 그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모님. 그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 사람 평생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원망하는 만큼 사랑했어요. 그 사람 죽기 전에 저를 찾아왔더군요. 이 만년필을 주면서 자기가 죽으면 꼭 사모님께 전해달라고.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사모님께 있다고, 용서를 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저 여자 미경, 저 여자도 피해자라는 것을, 나와 다른 방식으로 평생을 그림자처럼 숨죽여 살아온 또 다른 영호의 여자라는 것을.
그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경의 집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비틀거리는 저를 미경이 부축하려 했지만 제가 그 손을 미친 듯이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그 여자의 손길, 그 여자의 동정, 그 모든 것이 역겨웠습니다. 멍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자식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었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딸아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왜 이러세요? 아들의 의아한 표정. 그 얼굴들을 보는 순간 저는 그만 참아왔던 모든 것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너희 아버지, 다른 여자가 있었다. 네, 평생을 숨겨둔 여자와 자식이 있었단 말이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 사진과 통장을 거실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거 보라고. 이게 너희들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진실이라고.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그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들이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거 다 사기 아니에요? 딸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사기꾼이네. 당장 경찰에 신고해요. 어머니, 그 여자한테 돈 뺏겼어요? 그런 거죠?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진실이야. 내가 그 여자를 만나고 왔어. 모든 게 사실이라고. 제 절규에도 자식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자신들의 존경하는 아버지가 그런 추악한 비밀을 가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들 녀석이 조용히 내뱉은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그 아이도 아버지 자식이면 법적으로 유산 상속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 통장 그 여자한테 주면 안 됐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남편의 배신. 그것만으로도 죽을 것 같았는데 그 비밀 앞에서 돈 걱정부터 하는 자식들. 제 아들, 딸. 제가 평생 공들여 키운 그 아이들의 민낯. 그것이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체념. 아, 이것이 체념이라는 감정이구나. 제 완벽했던 삶, 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칠을 죽은 듯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무슨 법무사를 알아본다. 소송을 해야 한다 떠들어댔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싫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그리고 그런 그들을 평생 믿고 살아온 제 자신도 모두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죽은 사람처럼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홀로 남편의 묘를 찾았습니다. 자식들 몰래요. 차가운 묘비 그 앞에 서서 남편의 이름 김영호. 그 세 글자만 바라봤습니다. 영호 씨, 당신 행복했소? 나랑 사는 50년 행복했냐고 묻잖소. 아니면 그 여자와 그 아이와 함께한 그 짧은 시간이 더 행복했소? 대답 없는 메아리, 바람소리만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원망, 분노, 슬픔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모님,
익숙한 목소리. 고개를 드니 그곳에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제 남편 묘에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서 당신이 여길 어디라고. 저도 모르게 악소리가 나갔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그냥 저도 이 사람한테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사람 평생 원망했습니다. 왜 나를 택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그래도 사랑했어요. 제 첫 남자였고 제 아이의 아버지였으니까.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이에요. 그 여자의 눈물,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용서, 내가 저 여자를 용서? 아니, 내가 영호 씨를 용서? 용서가 무엇일까요? 평생의 배신을 눈 감아주는 거? 그 모든 진실을 덮어주는 거? 아니었습니다. 용서를 결심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내 남편 김영호가 그런 남자였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이 내가 믿었던 것처럼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 그 진실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저는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찌 지냅니까? 네. 당신 아들 지금 뭐하고 지내냐고요. 공장에서 일합니다. 착해요. 그래요. 저는 품 안에서 그 통장을 꺼냈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법무사에게 가져가야 한다고 했던 그 통장. 이건 당신 몫이에요. 사모님, 이 돈 이제 당신이 가지세요. 내 남편이 당신과 당신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니 이걸로 그 아이 공장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모님, 이럴 수 없어요. 받아요. 이건 내 남편 김영호가 아니라 이숙자가 주는 것이에요. 이 지긋지긋한 비밀, 이 돈, 이제 당신이 다 가져가세요. 나는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으니까. 저는 미경의 손에 통장을 쥐어주고 뒤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 묘지에 그 남자의 그늘 아래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50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무언가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면 난리가 나겠죠. 어머니, 미쳤어요. 그 돈을 왜 그 여자한테? 괜찮습니다. 이젠 정말 괜찮아요. 그 아이들의 원망 따위, 이젠 무섭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거실 벽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남편의 대형 사진. 존경하는 김영호 교수. 그 사진 앞에서 저는 평생 존경받는 교수의 아내로 살아왔죠. 의자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사진이 생각보다 무겁더군요. 그 무거운 액자를 벽에서 내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소리 따윈 나지 않았죠. 그저 쿵 하고 바닥에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사진 뒤 먼지가 뽀얗게 일더군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저는 제가 평생 그리고 싶었던 작은 들꽃 수채화. 아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빈 벽, 그 자체가 좋았습니다. 제 노년의 삶은 계속되겠죠. 남편에 대한 감정, 용서도 체념도 아닙니다. 그 감정들은 아직도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남편의 아내라는 그 무거운 굴레에 저를 가두지 않을 겁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난 숙자,
저 이숙자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쓸쓸하냐고요? 네, 쓸쓸하죠.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그런 비밀을 안고 떠났는데 어찌 안 쓸쓸하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단단해진 기분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두 발로 땅을 딛고 서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라면 그 낯선 여자가 건넨 유품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 덮어두고 완벽했던 과거 속에 그냥 사셨을까요? 어떤 선택이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큰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